안녕하십니까. 노다니엘입니다. 이시대 에이시아 모니터 오늘은 7번째 세션인데요. 오늘은 격동하는 러시아 한반도 관계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한국이 무기를 제공한 것을 빌미로 러시아가 상당히 지금 한국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제에 지금까지 최근에 그 러시아 한반도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인 리포트는 늘 말씀드렸듯이 9일, 19일, 29일에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노다니엘이고 비교정치 경제학을 전공하고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서브스크립션 이 프로를 만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우선 지도를 좀 보면은 참 다들 아시겠지만은 러시아가 이렇게 세계 지도에서 거의 뭐 반을 차지하는 듯한 그런 어마어마한 지리적인 대국이고, 한반도는 저 오른쪽 지금 동그라미 안에 붙어 있는 거의 뭐 100배 이상이 되는 그러한 큰 영토의 차이가 나는 나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러시아가 한국에, 더군다나 그 한반도의 반에 해당되는 한국에 이렇게 클레임을 걸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때그때 컨템포러리한 이슈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한국의 지정학적인 어떤 어려움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 특히 이제 소련이죠. 소련 과거에 한반도 관계는 간단히 훑어본다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이제 과거에 그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공산주의 국가로서 이념적인 동맹을 맺었던 기간, 냉전 시기죠. 이때는 뭐 한국이 러시아, 지금의 소련과 당시 소련과 아무런 어떤 관계를 맺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소련이 붕괴되고 한국이 또 민주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이 접근해서 상당히 이제 지금의 러시아와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사실은 최근까지 그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다만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에서 푸틴 정권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장기 집권 정권이 형성되고, 또 역시 북한에는 뭐 김정은 정권이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그런 장기 정권이고,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로 러시아하고 북한이 어떤 정치 경제적인 동맹을 맺는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지금 최근에 변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념적인 동맹기, 이건 이제 냉전 시대죠. 뭐 간단히 주요한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제 45년 8월 달에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서, 사실 뭐 그런 관련 사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당시 소련이 북한에 진주한 것은 얼마 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다수의 그 소련군이 한국동란 초기부터 참여한 것도 일제시대 초기부터 참여했던 것이 아니고 44년경부터 북한에, 특히 동북쪽에 공업지대에 진주했던 것 사실이죠. 그것이 빌미가 돼서 소련은 물론 공산주의의 맹주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굉장히 짧은 시기에 참전 내지는 지원을 통해서 상당히 큰 기득권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관계가 한국동란에도 지속이 돼서 한국동란 당시에 소련군도 참전했고, 물론 나중에 이제 중공군이 대규모로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이제 소련하고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한 국가인 동시에 같이 싸운 그런 어떻게 보면 혈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 한국과 이렇게 분단된 상태에서 북한 나름대로 정치 체제가 형성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일성 시기에 북한의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일어나, 특히 이제 당시 강력한 지도자 김일성은 소련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종파 사건, 그 북한의 정치 엘리트층 사이에서 이렇게 종파를 나누어서 불이익을 가하고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소련파가 축출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은 나중에 그 소련의 당시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지속되면서 지금과 같이 중국에 압도적으로 영향받는 그런 구조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61년에는 이제 당시 조선 인민주의 공화국하고 소련이 동맹조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그 60년대에 들어와서 문화 대혁명이 이제 중국에서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때 아직은 중국이죠. 지금의 중공이 그렇게 커다란 영향력이 있지 않고, 그 반면에 당시 소련은 세계의 양대 강대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중국에서의 문화혁명, 대혁명 물결에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약화되지 않았다 하는 데 그걸 지적할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많은 시기가 지나서 80년대에 가서 비로소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해서 군사, 경제, 기술 협력을 맺는, 그래서 이 러시아와 북한의 이념적인 동맹기는 상당히 길게 당시 초기에는 유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그 남북한 어떻게 보면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하고, 러시아도 점점 어느 면에서 이제 민주화가 되고, 특히 시장 경제가 확산이 되고 하는 상태에서, 북한이라는 폐쇄적이고 상당히 낙후된 사회하고 그 배타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그 정권의 의도가 있어서 88년에 서울올림픽에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 공식적으로 참가합니다. 이것이 북한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고, 이로써 북러 관계에 상당히 그림자가 드리우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내친걸음으로 90년도에 소련은 대한민국을 승인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국교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이때 물론 이제 북한이 굉장히 맹렬하게 비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소련의 외상 셰바르드나제가 한 말이,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러시아 엘리트들의 북한에 대한 관점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세습 국가다라고, 이거는 굉장히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같은 공산주의 체제를 가진 소련이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분위기가 이 말에 상당히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 보리스 옐친하고 그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이로써 소련하고 기타 북한은 동맹조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로써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는 계급 사회인 계급을 바탕으로 하는 이념적인 동맹에서 실용적으로 서로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관계를 형성하는 일종의 동맹관계이지만 비슷한 진정한 동맹은 아니고 수도죠, 영어로. 의사 동맹관계로 변질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는 상당히 소원하고, 이제는 이제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2014년에 북한은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한 것을 인정합니다. 최근 사태의 이제 시작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2017년에는 이제 나진 핫산 간의 그 철도 인프라 확충 논의가 시작되면서 푸틴이 주도하는 러시아 정권하고 김정은이 주도하는 북한 정권이 여러 가지로 일종의 화합이나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는 그런 세 번째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7년 6월 달에 푸틴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북한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이것이 상당히 그 북한 정권한테는 큰 정신적인 그런 큰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달에 북한 러시아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에 두 나라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특히 그 당시 석탄 밀거래가 굉장히 증가하는 것이 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년 1월부터는 북한 러시아 사이에 교통, 운송 및 관광에 관한 협력이 논의가 되고, 이로써 이렇게 말하자면 그 배경이 그 형성된 가운데 2019년 4월 24일 김정은이 최초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이제 그런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작년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러시아 관계를 새롭게 생각하고 모색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해 9월 5일에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로켓을 구입하는 것이 미국 정보당국에 의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2023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북러 관계가 굉장히 밀착을 해서 작년 가을이죠. 9월 12일 날 푸틴, 김정은 정상회담이 보스토치니라는 우주 기지에서 이루어지고, 이어서 10월에는 이제 러시아 외교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평양 방문하고 해서 그것이 제10차 무역, 경제, 과학, 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가 형성될 정도로 이제 새롭게 북한 러시아 간의 관계가 이제 증진되는 그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배경이 근데 왜 가능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헌이나 보고서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첫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북한이 무기를 공급하는 거,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중국보다 더 영향력이 이제 확대됐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사회주의라도 개방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한국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상대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면에서는 폐쇄된 전체적인 국가인 북한하고 관계가 아무래도 소원해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 간의 관계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보다 열세에 놓이게 되는, 특히 러시아가 중시하는 그 북동쪽에 철도망의 나전항의 철도망 확대, 그다음에 나전항의 부두 운영권 등이 중국으로 볼 땐 굉장히 괘씸한 사태 진전이고, 그런 상태에서 역시 북한 중국 관계는 좀 소원해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배경은 역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둘 다 경계하는 입장이고, 또 동시에 중국에 대한 영향력도 경계하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렇게 같이 그 동맹을 맺었다거나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는 아니라도 공통의 우려 사항이 미국, 중국이죠. 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상태에서 두 나라가 러시아, 북한이 접근을 하고, 따라서 외교 무대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 이것이 플러스가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북한 러시아 관계를 볼 때 무엇을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겠는가? 저는 하나는 방위 산업에서 앞으로 협력이 증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거는 한국의 안보에 비춰볼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굉장히 취약한 북한 경제에 러시아가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엔 제재는 회원국인 만큼 인정하더라도 그 외에 개별적인 제재, 특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제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이제 맥락 속에서 북한하고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서 러시아는 지배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결국 이것이 앞으로 북한도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는 이런 철도, 항만 등 인프라 산업에서 러시아의 기득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역시 러시아는 과거로부터 소련 시대 그 이전부터 동아시아에 대한 패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을
버리거나 약한 적이 없었는데 다시 이런 상태에서 북한과의 어떤 접근,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한국과의 미미한 줄다리기,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에 대한 패권에 대해서 러시아가 견제할 수 있는 좀 핸들이 이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